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실은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그 중심에 놓인 긴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최고급 요리들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식탁 끝에 앉아 촛불이 다 타들어가 꺼지는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고요해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결혼 후 주년 기념일이었지만 남편인 강민혁은 약속된 시간이 3시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 통 없었고 서연은 그 익숙한 부재가 이제는 더 이상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남편이 서재에 두고 나간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민혁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동기화된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민혁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 배경은 오늘 오후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서연이 잡지에서 보았던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민혁이 며칠 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며 서연에게 줄 선물이라며 넌지시 말했던 것과 동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조롱과 경멸,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맹세가 가득 차 있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소리를 지르거나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대신 아주 천천히 기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강민혁의 내조자이자 그림자로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어던질 시간이 도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는데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과 바닥에 깔린 수입 카펫, 그리고 장식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털 잔들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고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그녀를 질식시키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2층에 있는 아들 지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수면등 아래에서 곤히 잠든 5살배기 아들의 천사 같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서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부정직하고 오만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격장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꺼내 펼쳤으며 아이의 옷과 필수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화려한 명품 옷들과 보석들을 뒤로 한 채 결혼 전 즐겨 입던 검소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혁이 사준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은 그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물질적 혜택을 거부하겠다는 그녀의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분증과 아들의 여권,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현금 봉투만을 챙긴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빼내어 그 옆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반지는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손가락에 남은 하얀 자국만이
그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결혼 생활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자국마저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거실 테이블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그 옆에 태블릿 PC를 올려두어 민혁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미련이나 아쉬움보다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끊어내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든 지훈을 조심스럽게 안아든 그녀는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고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자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이 집에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려던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유심칩을 빼내어 하수구 구멍으로 던져버렸고 이는 강민혁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펼쳐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빗속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빗물은 그녀의 신발을 적시고 옷자락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빈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그녀를 비추었고 서연은 손을 들어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공항이 아닌 시내의 한 허름한 호텔 주소를 불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이제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강민혁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했는데 그의 셔츠 기세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와 미래에서 얻은 흥분이 뒤섞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습관적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집 안에서 돌아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뿐이었기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솟구쳤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현관 앞까지 나와 그의 코트를 받아주고 꿀물을 타왔을 아내가 보이지 않자 그는 서연이 기념일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켜며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여전히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민혁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려다가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와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서연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나 편지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그의 망막에 꽂히자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어올려 서연의 자필 서명을 확인했고 그 옆에 놓인 결혼 반지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이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가 아니라 감히 서연 따위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자마자 화면에 떠있는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뻔뻔한 자기 합리화가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고작 이런 일로 집을 나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유치한 반항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안방도 드레스룸도 텅 비어 있었고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옷까지 몇 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은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허락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에 더 가까웠습니다.
지훈의 방으로 달려간 민혁은 텅 빈 침대를 보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고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고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숨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곧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서연의 위치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그녀가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민혁은 그제야 서연이 우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다시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넓은 집이 주는 공허함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자 차기 대표이사 후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고아 출신의 아무런 배경도 없는 서연이 자신을 떠나서는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으니 고생은 배가 될 것이고 돈이 떨어지면 결국 무릎 꿇고 빌면서 돌아올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은 그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는 양주병을 꺼내 잔에 가득 따르며 단숨에 들이켰고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서연의 흔적들이 그의 시야를 괴롭혔는데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쿠션이나 항상 쾌적한 온도로 맞춰져 있던 실내 온도, 조절기, 그리고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는 거실, 테이블이 모두 그녀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완벽한 가정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연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잠시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배가 불러서 딴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람을 풀어 그녀를 찾아낸 뒤 다시는 딴 맘을 먹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민혁은 몇 번이나 현관 쪽을 바라보며 혹시나 서연이 비에 젖은 채 돌아오지 않았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의 고요함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아 그의 숨통을 조여왔으며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 거대한 집에서 혼자라는 공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가 서연이 남긴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는데 서명란에 적힌 그녀의 글씨체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힘이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서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그 종이 한 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고 내일 아침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억지로 잠을 청하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옆자리에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항상 은은하게 나던 서연의 샴푸 향기 대신 차가운 시트의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문을 외웠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가 물질적인 것에 전혀 미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그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낡고 좁은 호텔방에서 잠든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정주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거대 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익혔던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적인 사고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혁과 그의 가문이 자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그녀는 단순한 이혼을 넘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낡은 수첩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세상과 단절하기 전 연락하던 몇몇 유력 인사들의 비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펴고 가장 첫 페이지에 적힌 번호를 응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진그룹 비서실장의 직통 번호였고 그녀가 전화를 거는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가 뒤흔들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운이 깨지 않도록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심호흡을 한 뒤 공중전화가 아닌 호텔 객실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서연은 1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자신의 본래 이름과 직함을 낳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당황 섞인 그러나 반가움이 역력한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의 입가에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줄 몰랐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성 안에 갇혀 다가올 파멸을 모른 채 잠들었고 이서연은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치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으며 그 포효는 머지않아 강민혁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고 눈동자 속에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집을 나간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민혁의 일상은 엉망진창으로 꼬여만 가고 있었고 그가 자랑하던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깨우던 은은한 커피 향과 정갈하게 다림질된 셔츠는 온데간데 없었고 고용된 가사 도우미들은 까다로운 그의 취향을 맞추지 못해 하루가 멀다고 해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민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푸석한 얼굴과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는 서연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제공하던 존재의 부재에 대한 불쾌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통제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 역시 집안 꼴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테크원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민혁은 습관적으로 서연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와 푸념하듯 늘어놓곤 했고 그때마다 서연은 지나가는 말처럼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건네주었는데 민혁은 그것을 그저 운 좋은 여자의 직감 정도로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녀의 조언들은 고도의 경영 전략과 시장 분석에 기반한 통찰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그녀가 없는 회의 시간은 답답한 침묵과 무의미한 보고들로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결제 서류를 집어 던지며 비서실장에게 서연의 행방을 찾았느냐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절망적인 보고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와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 이 잡듯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서연과 강지훈이라는 두 사람의 흔적은 마치 증발한 수증기처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 진료 기록조차 전무하다는 보고를 들으며 민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 평범한 고아 출신의 가정주부가 이토록 완벽하게 잠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모르는 숨겨진 남자가 있거나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감히 나를 기만하고 다른 놈의 도움을 받아 숨어 있다는 상상은 그의 오만함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반드시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세진그룹 본사 최상층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임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진그룹의 회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전략기획실 본부장의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날이었고, 그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 돌아왔다거나 해외에서 스카우트한 전설적인 전문 경영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실과 연결된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한 여자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이서연이었지만, 한 달 전 강민혁의 집을 나설 때의 초라하고 수수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생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잘라 차가운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무채색의 헐렁한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이탈리아 최고급 정장을 입어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더욱 부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여자의 것이 아니라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냉철한 승부사의 것으로 변해 있었으며,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우아함과 카리스마가 흘러넘쳤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세진그룹 윤 회장의 막내딸이자 그룹 내에서 천재적인 경영 감각을 타고난 것으로 인정받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5년 전 강민혁과의 사랑을 선택하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배경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고아라는 거짓 신분으로 위장해 민혁과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했던 사랑의 결과는 처참한 배신과 기만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인 윤 회장 앞에 선 서연은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불효를 사죄했고, 윤 회장은 말없이 딸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이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업무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었는데, 그녀의 칼날은 정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며 지난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세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바로 테크원 그룹과의 제휴 협력 제안서가 담긴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혁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으며, 세진그룹의 자금 지원 없이는 부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테크원의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훑어보았는데,
곳곳에서 민혁의 조급함과 허술함이 드러나 있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을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었던 리스크 관리 항목들이 모두 빠져 있었고, 과장된 수익률 예측과 현실성 없는 일정 계획은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은 붉은 펜을 들어 서류 곳곳에 가차없이 X표를 그으며 민혁이 얼마나 무능한 리더인지 다시금 확인했고, 그가 자신의 도움 없이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고 테크원 그룹과의 미팅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는데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민혁은 세진그룹에서 미팅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임원 회의를 소집해 세진그룹과의 협력이 성사되면 회사가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민혁은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해 비서이자 내연녀인 김미영을 호출했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민혁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인 양 교태를 부리며 축하주를 권했지만 민혁의 머릿속에는 과거 자신이 큰 계약을 따냈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혁은 미영에게서 느껴지는 짙은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져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며 창가로 다가갔는데 비에 젖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진그룹의 새로운 본부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업계에서는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그 냉혈한을 상대로 과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특유의 자신감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이번 기회야말로 서연에게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이 뉴스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유치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퇴근 후 서울 근교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잠든 아들 지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고의 가정교사와 부모들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지만 가끔씩 아빠를 찾는 아이의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서 당분간 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고 언젠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고 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만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은 테크원 그룹과의 첫 미팅이 있는 날이었고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완벽한 연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상대를 압도할 만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표정과 흡사했습니다. 서연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전 남편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테크원 그룹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1분 1초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진그룹의 임원들이 먼저 들어와 도열했고 그 뒤를 이어 오늘의 주인공인 신임 본부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려다가 들어오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 자신의 아내였던 이서연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민혁의 이상 행동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일말의 애정이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경멸과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앉으며 민혁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테크원 강민혁 대표님. 세진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내연녀 김미영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고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고 서연은 이제 막 그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든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회의 자료를 배포하게 했고 민혁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테크원의 제안서에 담긴 허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민혁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교묘하게 민혁의 무능함을 부각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민혁은 이 상황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눈앞에 있는 서연의 존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대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민혁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아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세진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민혁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세진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들이부은 듯 차갑게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아내인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싶었지만 사지가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현관에서 배웅하던 수수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상속녀가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턱을 괴고 민혁을 응시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테크원 그룹의 제안서를 검지 끝으로 톡톡 두드렸는데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져 민혁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강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릴 뿐이었고 그 모습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애처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내연녀 김미영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포식자 앞에서 숨을 죽이는 초식동물처럼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을 한 번 훑어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깼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은 감출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강 대표에게 회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그 질문은 민혁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민혁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레이저 포인터를 제대로 조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와 수치들은 그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것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준비해온 대본을 읽어내려갔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아 듣는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진그룹의 임원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거나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흘렸고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민혁의 등 뒤에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민혁을 응시하며 펜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느라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그녀가 과거 집에서 자신의 푸념을 들어주며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눈앞의 냉혈한과는 도저히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서연은 천천히 박수를 쳤는데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너무나도 형편없는 쇼를 끝까지 봐준 것에 대한 조롱 섞인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 대표의 열정은 잘 보았다며 운을 떼었지만 이어진 말은 민혁의 뼈를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제안서 12페이지를 펼치라고 지시하며 그곳에 적힌 수익 구조 모델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민혁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테크원의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무리하게 확장한 해외 사업부의 적자가 본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한 수치와 함께 들이밀었습니다. 민혁은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서연은 말을 끊으며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세진이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사업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강민혁이라는 사람의 신용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불현듯 과거에 자신이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서연이 지나가듯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그저 여자의 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고도의 경영 수업을 받은 전문가의 통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테크원의 문제점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민혁이 자만심에 빠져보지 못했던 구멍들을 조용히 메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민혁의 옆에 앉아있는 김미영을 지목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비서의 자격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연은 김 비서가 작성한 회의록이 엉망이라는 점과 중요한 데이터 백업을 누락한 실수를 언급하며 세진그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에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영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고 민혁은 자신의 여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서연에게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보안 요원을 호출하여 자격 없는 인원은 퇴장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김미영은 굴욕적인 표정으로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가다시피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혁은 자신의 자존심도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느꼈고 이제 남은 것은 처참한 패배감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갔는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민혁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귓가에 대고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 정도 수준의 준비로는 세진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민혁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서연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지했습니다. 서연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민혁의 손길이 닿으려던 곳을 쳐다보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야말로 경영자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라고 일갈했습니다. 민혁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소리쳤는데 5년 동안 함께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서연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정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라며 강민혁이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쾌락을 쫓았던 그 순간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정은 끊어졌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가리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것이며 그때는 테크원의 경영권 방어조차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세진그룹의 임원들도 줄지어 따라 나갔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오만한 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괴성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말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자이자 아이의 아빠였던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일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거울을 보고 매무새를 고쳤는데 지금 물러서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지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를 에워쌌는데 세진그룹의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갔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테크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되뇌며 민혁이 바닥까지 떨어져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는데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일정을 체크하고 테크원의 경쟁사들과의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하며 본격적인 압박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 시각 강민혁은 쫓겨난 김미영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억울하다는 듯 훌쩍거리며 민혁에게 하소연했지만 민혁의 귀에는 그 소리가 짜증스러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문을 거칠게 열며 미영에게 좀 담으려고 소리쳤고 미영은 처음 보는 민혁의 난폭한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으며 도로 위를 질주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조차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에게 복수하고 다시 기어오르게 만들겠다는 뒤틀린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회사로 돌아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이 들어갈수록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은 격해졌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연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딸에게 무슨 약점이 있겠느냐는 비서실장의 난처한 표정에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바닥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무력감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해 그동안 연기를 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녀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었다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혁은 취기에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성 사서함에 술주정 섞인 목소리로 욕설과 애원을 번갈아가며 남겼는데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서연과 지훈이 자신을 떠나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세진그룹이 테크원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민혁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손에 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투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민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임원들이 줄지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 속에서 민혁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서연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서연의 철벽 같은 방어막을 뚫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테크원 인수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브리핑은 완벽하고 논리정연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이사들조차 설득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테크원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한 인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강민혁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김미영이 경쟁사 임원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여자마저 배가 침몰하자마자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미영은 민혁에게 들키자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며 당신은 이제 끝난 사람이라며 자신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민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와 자신이 선택한 내연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강민혁은 철저히 고립되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뒷골목의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조차 세진그룹의 눈치를 보며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서연과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했지만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민혁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원망했지만 하늘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민혁의 동태를 보고받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가 이렇게까지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심을 거두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민혁이 횡령한 공금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자 자신과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으며 서류 봉투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강민혁에게 남은 것은 감옥행뿐이었고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강민혁이 이끄는 테크원 그룹의 몰락은 마치 예고된 재앙처럼 순식간에 들이닥쳤는데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테크원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곤두박질 쳤고 성난 주주들은 본사 로비로 몰려들어 강민혁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아수라장을 내려다보며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움켜쥐었는데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공의 탑이 사실은 기초 공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 공사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처리하지 못한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과거에 그토록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던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는 복잡한 숫자와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렸던 경영자로서의 명성이 사실은 서연의 그림자 내조 덕분에 가능했던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민혁은 답답한 마음에 서류 더미를 헤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서연이 결혼 초기에 그에게 선물했던 업무일지였습니다. 무심코 수첩을 펼친 민혁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과 경쟁사 동향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서연의 단정한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늘어놓았던 회사의 고민들을 서연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밤새워 공부하고 분석하여 그에게 정답을 넌지시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수첩을 부여잡고 오열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내쳤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고 민혁은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진그룹 본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만나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인수를 멈추게 하거나 최소한 아들 지훈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사정할 생각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진그룹의 정문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었고 민혁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듯 그를 가로막으며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지훈의 아빠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요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니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문 안쪽에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다가 민혁의 소란에 잠시 멈칫했는데 차창이 내려가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반가움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뒹굴었고 지훈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쓰러진 민혁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가려주며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고 차는 매정하게 민혁을 지나쳐 멀어져 갔습니다. 흙탕물에 뒹군 채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기분으로 회사로 돌아온 민혁은 텅 빈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좀비처럼 흐느적거렸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미 퇴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느라 회사는 유령 건물처럼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는데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광경은 민혁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는데 그가 믿었던 마지막 내연녀 김미영이 금고문을 열고 기밀 서류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테크원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대가를 흥정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테크원을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사 태성그룹의 임원이었습니다. 민혁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미영의 손목을 낚아채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미영은 당황하기는커녕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볼장다 본 마당에 의리 같은 거 찾지 말라며 당신이 서연을 배신했듯이 나도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뿐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미영은 민혁이 서연 덕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민혁의 돈을 보고 붙어 있었던 것뿐이라며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혁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관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얄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은 챙긴 서류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민혁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그녀를 막아서고 서류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기술마저 유출되면 테크원은 회생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민혁이 과거에 횡령을 지시했던 녹취 파일을 재생하며 비키지 않으면 이것까지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혁은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자신의 약점까지 철저하게 쥐고 이용하려는 그녀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사라졌고 민혁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은 민혁은 집무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시간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반겨주던 서연의 미소와 주말이면 자신의 등 위에서 장난치던 지훈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병째로 들이켰지만 독한 술로도 가슴속에 타오르는 후회와 고통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엎어져 있던 민혁의 시선에 서연이 남기고 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들어왔는데 그곳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길을 잃었을 때 이 수첩이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를 본 순간 민혁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성공에 취해 자신을 소홀히 대할 때조차 그의 미래를 걱정하며 묵묵히 그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이 되자 그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은 민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미영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자는 김미영이 훔쳐간 기술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테크원과 세진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판을 짰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민혁의 횡령 증거를 언론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혁은 그들이 노리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서연과 지훈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쟁사 태성그룹은 김미영을 이용해 정보를 빼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서연을 협박하여 세진그룹의 경영권까지 흔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혁에게 이서연의 동선을 파악해 알려주면 횡령 증거를 없애주고 거액의 도피 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갈등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몇 시간 전 세진그룹 정문 앞에서 보았던 겁에 질린 지훈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을지언정 괴물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서연과 지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마지막 양심을 지킬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김미영이 훔쳐간 서류 중에 지훈의 유치원 정보와 서연의 개인 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타깃은 서연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 지훈일 가능성이 높았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민혁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을 알리려 했지만 여전히 수신 거부 상태였고 다른 번호로 걸어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그녀의 철칙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민혁은 엑셀을 밟으며 지훈이 다니는 유치원 쪽으로 차를 몰았는데 마음속으로 제발 늦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민혁의 시야를 가리는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며 민혁은 자신이 김미영에게 무심코 흘렸던 지훈의 하원 시간과 동선 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덮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속도계가 100km를 넘어가도록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멀리 유치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유치원 앞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민혁의 눈에 들어왔고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은 경적을 울리며 미친 듯이 질주했고 이제 그의 인생에서 남은 유일한 목표는 아들 지훈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유치원 문이 열리고 지훈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순간 검은 승합차 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민혁은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며 차를 승합차 쪽으로 돌진시켰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남자들은 순식간에 지훈을 낚아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민혁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어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빗물 튀기는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민혁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이 추격전이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속죄의 기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대고 있었고 강민혁의 승용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는 검은색 승합차의 뒷공무니를 맹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민혁의 시야는 빗물과 눈물로 얼룩져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핸들을 꽉 쥐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과 함께 제발 무사해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합차는 교묘하게 차선을 바꾸며 민혁을 따돌리려 했지만 민혁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그 뒤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고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는데 그것은 그가 이혼 후에도 차마 지우지 못했던 이서연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평소라면 그 냉랭함에 주눅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조차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훈이 납치되었다고 소리쳤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침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물었고 민혁은 앞서가는 승합차의 차량 번호와 현재 주행 중인 도로명을 비명처럼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즉시 위치 추적을 시작하고 보안팀을 급파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녀의 목소리 끝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분노가 민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세진그룹 회장실에 있던 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그룹 내 가용 가능한 모든 사설 경호팀과 헬기를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가방에 몰래 심어두었던 고성능 위치 추적기의 신호를 모니터에 띄웠고 붉은 점이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었는데 감히 자신의 아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겉옷을 챙겨 들고 옥상 헬기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폐공장 지대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낡은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납치범들의 승합차는 흙탕물을 튀기며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르던 민혁은 차로 창고 입구를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셔터가 찌그러지며 민혁의 차가 멈춰섰고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가루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은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차에서 기어 나왔고 손에 잡히는 대로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5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김미영이 서 있었고 구석에는 지훈이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민혁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자 흠칫 놀랐지만 곧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발로 죽으러 왔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태성그룹과의 거래를 위해 지훈을 인질로 삼아 서연에게 경영권 포기를 요구할 계획이었고 민혁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지훈의 우는 모습을 보자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괴성을 지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고 훈련받은 폭력배들을 상대하기에 민혁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민혁의 복부를 걷어찼고 민혁은 쇠파이프를 놓치며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지훈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놈들은 몽둥이와 주먹으로 민혁을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민혁의 몸은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은 쓰러진 민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꼴좋다며 조소했고 지훈은 아빠가 맞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습니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미영의 발목을 잡으며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구두굽의 짓밟힘 뿐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고에 깨진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창고의 사방 출입구가 동시에 폭파되듯 열리며 중무장한 세진그룹의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제압했고 김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벽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요원들의 뒤를 이어 이서연이 걸어 들어왔는데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차가운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혁과 구석에 웅크린 지훈을 번갈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눈짓 하나로 요원들에게 김미영을 끌어오라고 지시했고 김미영은 서연 앞에 무릎 꿇려진 채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건드린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다면, 그 무지가 당신의 죄이고 알았다면 그 오만이 당신의 죄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미영과 말을 섞는 것조차 가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요원들은 미영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지훈에게 달려가 아이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품에 꽉 끌어안았는데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품에서 엉엉 울며 아빠가 아프다고 손가락으로 민혁을 가리켰고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혁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서연과 지훈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퉁퉁 부은 눈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훈의 발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렸는데 차마 아이를 안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혁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서연을 올려다보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모양으로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 피로 씻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고 서연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뛰어 들어왔고 서연은 지훈의 눈을 가려주며 민혁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혁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지훈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뼈저린 후회와 절절한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실장에게 태성그룹과 김미영 그리고 이번 납치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법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고 이번 일로 인해 대한민국 재계에는 피바람이 불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민혁은 장시간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지훈을 안심시켜 재운 뒤 병실을 찾았는데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민혁의 모습은 과거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강 대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맡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이혼 후의 전쟁 같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비로소 진짜 가장의 무게와 책임감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는 병실 창가에 서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혁은 쉰 목소리로 지훈의 안부를 물었고 서연은 아이는 무사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고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침대 옆 탁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는데 민혁은 그것이 횡령에 관한 고발장이나 추가 소송 서류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뜻밖의 제안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참작하여 형사 고발은 취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조건은 테크원의 경영권과 지분을 모두 세진에 넘기고 한국을 떠나 영원히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혁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그것이 지훈과 서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고 서연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그 순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욕망과 집착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민혁을 돌아보았는데 역광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동시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어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녀가 나간 닫힌 문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오열했고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폐허가 된 그의 마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퇴원 후 조사를 받으며 김미영과 태성그룹의 비리를 모두 증언했고 그 덕분에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더 이상 비굴하지는 않았고 그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못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이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테크원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세진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켰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그룹 회장직 승계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기업의 총수로서 세상 앞에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파티장이나 회의실이 아니라 주말 오후 지훈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평온함과 행복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시련을 딛고 일어선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지훈은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아이를 지키는 단단한 나무가 되겠노라고.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교정에서
서연과 지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고 서연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성장기이자 위대한 모성애의 승리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병원 정원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강민혁이 머무는 1인실 병동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앙상해진 가지 끝에서 피어나는 목련 꽃봉오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난 몇 달간의 투병 생활은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던 그는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견뎌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고통은 그가 평생 남에게 주었던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신세가 되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과거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젊은 사업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서연이 수행원 없이 홀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민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제지하며 편하게 있으라는 손짓을 했고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혁의 베쑥한 얼굴과 붕대가 감긴 다리에 머물렀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도 증오도 아닌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민혁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금과 신분 세탁에 가까운 새로운 신원, 보증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지훈의 아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며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도 할 말이 없었기에 서연의 이러한 배려가 믿기지 않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 말로는 자신의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에게 지훈이 잘 지내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아이가 심리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담담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민혁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움의 무게를 실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회상했는데 그것은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증오라는 감정을 붙들고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용서는 그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라는 엄중한 명령과도 같았고 그는 그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혁의 출국 날이 되었고 인천공항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배웅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며 거들먹거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이코노미석 줄에 서 있는 초라한 중년 남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탑승 수속을 밟았는데 문득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서연의 당당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전광판 속에 서연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화면 속의 그녀는 자신이 알던 그 어떤 순간보다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녀가 자신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로 나아갔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그녀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쓴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조용히 돌아서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가 한국에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직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지자 민혁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하염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서연과 지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훈의 사진 한 장을 꺼내 어루만지며 언젠가 먼 훗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세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이서연 회장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정재계 인사들과 임직원들이 가득 메운 장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좌중은 압도되어 숨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폐쇄적인 경영 방식을 타파하고 혁신과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하며 특히 여성 인재 육성과 사내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에는 긴장감과 함께 벅찬 성취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결제해야 할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과거 민혁을 내조하며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하자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업무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돌아와 세상은 온통 벚꽃으로 뒤덮인 봄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은 지훈과 함께 한강 공원을 찾았는데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거리는 강바람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은 어느새 훌쩍 자라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아이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화로운 오후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문득 가방 속에 넣어둔 편지 한 통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해외에서 도착한 발신인 불명의 편지였는데 서연은 봉투의 필체만 보고도 그것이 민혁이 보낸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지 않고 다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굳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현재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그녀는 그 편지를 영원히 읽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민혁에 대한 완전한 망각이자 진정한 의미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지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고 서연은 손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서연은 그런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나도 너와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험난한 폭풍우를 지나왔고 이제 그들 앞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고 그들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길을 걷던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눈부신 태양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시련과 고통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제잘거리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이서연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업가로서 세상을 바꾸고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며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누군가 그녀의 인생을 묻는다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노라고. 그리고 그 꽃은 절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향기를 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여자의 복수극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한 인간의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